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대미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이어서 세 번째 재계 인사로 참여한 건데 장관들과 함께 민관 합동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대미 상호관세 25% 부과를 목전에 두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이어 세 번째 재계의 구원투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정 회장의 합류로 우리 협상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 key part of this commitment is our $6 billion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U.S. supply chain from steel and parts to automobiles.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multi-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 여파로 기대 이하의 실적을 얻은 현대차로선 이번 협상에 명운이 달렸습니다. 일본과 유럽보다 낮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자동차 관세를 얻어야만 미국에서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반도체 관세를 앞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테슬라에 대규모 반도체 납품을 따낸 만큼 340억 달러 규모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에 이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출기업 총수들까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동맹 제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재련소 건설을 검토 중인 세계 비철금속 1위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에 도착한 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과 합류해 바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첫 협상을 벌였습니다.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과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분하게 협상하고 있다며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 역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 협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는 긴박하게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서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마련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 등 협상단을 격려하면서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강효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서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놓고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섰다며 15%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관세 협상에 나선 미국이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등을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국가라며 동맹국의 국민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통상 압력은 바위로 계란을 깨는 일입니다. 동맹이 할 짓은 아닌데 이러한 행태는 깡패입니다. 깡패 같은 게 아니라 깡패입니다. 쌀은 민주당 지지 기반인 농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소고기 역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민감한 정치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국내 반발을 지렛대 삼아 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게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워 접점을 찾아가던 관세 협상이 한 달 넘게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관세 15%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잘못된 결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회의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 또는 정상 간의 만남을 짧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건데 야 4당은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내부 총질을 멈추라고 받아쳤습니다. 협상을 선거에 이용했던 한덕수와 같은 자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서 협상팀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농축산물을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 등 디테일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인데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영 방송 인사권까지 법으로 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민주당 일당 독재를 찬양할 거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반대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는데 그 전선을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법안 5개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라며 의원 80% 이상이 투입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뭐부터 올릴지를 두고는 계속 주사위를 굴리고 있습니다. 최대 24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되는 만큼 7월 국회에선 쟁점 법안 가운데 딱 한 개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PC 산재 사고를 언급하는 등 관심이 큰 노란봉투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안 상정 순서도 전략이고 마지막까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개혁 민생 입법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7월 국회는 다음 달 5일 끝나는데 국회의장이 3일 전에만 공고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부터 당장, 민주당은 다음 달 21일쯤 8월 임시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전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야 전략 싸움은 막바지까지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형벌을 손볼 정부 내 전담팀도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상경제점검 TF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에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군요. 그렇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늘 오후 2시 1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혐의는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토론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소환 조사를 통보할 때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검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 이후 소환과 재판 등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고 어제와 오늘 연이은 소환 통보에 모두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본격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한 건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내란 특검의 앞선 강제 구인 시도가 이미 3차례나 불발된 전력이 있는 점은 향후 변수로 꼽힙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YTN에 건강 문제 때문에 특검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실명 위험이 있다는 주치 진료 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목걸이, 일단 모조품이라는 점을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의 목걸이 논란이 일었을 당시의 목걸이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목걸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목걸이가 누군가에게서 뇌물로 받은 물건일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는 김 여사 측의 바뀐 해명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일었던 지난 2022년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는 모두 모조품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은 영부인이 가짜를 순방에 차고 갈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은데도 구매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목걸이가 다른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신문을 위해 법정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목걸이 논란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주라며 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걸이를 빌렸다는 해명을 보고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면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UN 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내란 특검 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조사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청을 했고요. 양측이 이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안철수 의원 조사가 불발이 되면서 특검은 앞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다만 의혹 수사를 위해서 특정 정당만을 조사하진 않을 거라면서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 이와 함께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범행의 중대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인데 이 전 장관 측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신문 과정에서의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예, 최상병 특검 소식도 살펴보죠. 윤 전 대통령 경로서를 시인하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17시간가량의 고강도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보고됐던 2023년 7월 수석 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왕윤종 전 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경로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하기로 했습니까?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의 자료를 받아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의 기록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료 확보 대상에 김건희 여사까지도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다른 사람의 비화폰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서 분석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복인 오늘 이름값을 하듯 낮 기온이 38도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7월 열대야 일수가 관측 이후 1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올 6월과 7월에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삼복 더위의 정점 중복입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은 여전히 푹푹 찌는 가마솥입니다. 극한 폭염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이열치열. 유명 삼계탕집은 일찍부터 긴 줄로 붐빕니다.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은 중복에도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가평과 서울 금천구, 정선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고 남부지방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심한 폭염은 당분간 더 이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아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도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은 이미 7월에 역대급 밤 더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1일부터 29일 사이 열대야 일수는 21일로 1994년 역대 1위 기록과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같을 땐 최신 날짜를 1위로 하는 만큼 올해가 기상 관측 이래 118년 만에 7월 최다 열대야 기록을 남긴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한 지속적인 열이 축적이 되고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남동풍류로 인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는 공기가 승온이 되는 효과와 더불어 도심을 중심으로는 열섬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열대야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6월과 7월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1위로 나타나 더위의 기세가 여름 시작부터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폭염 절정기가 끝나지 않아 올여름에 1994년과 2018년, 지난해를 능가하는 새로운 더위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의 절정 중복입니다. 찜통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운을 보탰고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한낮의 열기를 이겨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기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가 팔팔 끓어오릅니다. 복날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삼계탕입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북새통입니다. 뜨끈한 삼계탕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를 입에 넣으니 더위가 한결 가시는 기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서 또 오늘 또 중복이고 그래서 몸의 보양을 좀 하기 위해서 기운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참 맛있고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심 속 물놀이장은 사람 반, 물 반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헤엄도 치며 물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달콤한 수박 한 입에 더위는 저만치 물러나고 아이들 얼굴엔 시원한 웃음이 번집니다. 밖에 날씨 너무 더운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워터 슬라이드 타려고 하는데 기대돼요.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렸고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100여 명씩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누적 환자가 2,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많은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 해안선 동쪽 약 60km 바다에서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태평양 연안 국가에 지진 해일, 쓰나미 발생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해안 도시 일부 건물이 잠기고 부상자가 나오면서 당국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진앙 남쪽 사할리는 최대 5m 쓰나미가 여러 차례 닥치고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연안 여러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고 일부 도시는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모방 범죄의 우려와 함께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모 씨가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경찰은 조 씨가 경제적 요인이나 가정 불화보다는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이에 적발하여 살해하였고 범행 전에 자신의 주거지 인화성 물질을 제작하여 설치한 조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사제 총기 재료를 사는 등 범행을 준비한 걸로 드러났는데 온라인 영상을 보고 직접 총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모방 범죄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식으로 총기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에 대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자기가 연락을 해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이 신고 70여 분 만에 현장에 진입하는 등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관이 사건 발생 한참 뒤에 도착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의 감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농협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농협 직원은 그제 새벽 4시쯤 경기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서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에 결박하고 현금 2천만 원, 또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거액 인출 소식을 들은 농협 직원,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또 재판부는 밝혔고요.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농협 직원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지하 차도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전에 A씨는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공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 관제센터에서 CCTV로 범행 장면을 포착해서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상대를 폭행하고 차량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차 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동차 수리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몇 시간 만에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한밤중 한 남성이 차량을 밟고 뛰어다니더니 다른 남성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안산의 한 골목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무서웠죠, 아주. 차 안에 있던 분을 야구바따로 창문, 유리,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 차를 다 파손을 했죠. 그런데 A씨는 2시간 전쯤 인근 자동차 수리점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주먹질을 하고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해 차량 2대를 연달아 때려 부순 뒤 달아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B씨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자 자신의 승합차로 들이받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차에서 내려 피신하다 A씨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팔을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 차량은 물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까지 파손됐습니다. 일부러 가서 그 차를 갖다 이렇게 막아놓은 모양이야. 그런데 그 막으면서 BMW가 내 차를 문짝하고 이렇게 치고 조금 나가는 거죠. 경찰이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또다시 도주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최초 범행 이후 4시간여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차 수리를 맡겼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와 오늘 소환 요구에 이틀 부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는 청구했을 때 네.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이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란 특검 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특검의 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것을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유가 어쨌든 그 당시까지 특검에서 정식으로 소환 요청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래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로 다시 재소환을 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사유서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당뇨가 악화되었고 거의 실명 위기에 있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으로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더 이상의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아무런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물리력이 불가피한데 지금 서울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물리력 행사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법 집행이 굉장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관련해서 오늘 TF도 띄워서 조금 구치소나 어떤 교정행정당국의 어떤 강력한 공권력의 지엄함을 보여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선다면은 이제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끌려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난 1월 정도에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들어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지금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또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이게 인권 침해라든지 수사에 있어서 강압적인 모습들이 입증이 되었을 때는 또 증거 능력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도 그 이전에 구치소에 있지만 이걸 강제 인치를 하려다가 구치소 측에서 좀 난감한 내색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걸 강제하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증거 능력 문제들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 말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에 대해서는 특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비상기업 위자료 10만 원 배상 판결에 항소를 했고 강제 집행 정지까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원고들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항소를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 판결인데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항소심 결정이 나오기 전에 10만 원을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데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항소심 가고 아마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확정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가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배상액을 지금 원고 측은 상향 검토를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에 뭐 어느 정도까지, 몇 명까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몇 명이라기보다는 이번 판결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를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것은 우리가 보통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이럴 때 좀 10만 원의 예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에 따라서 1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원고들은 항소 과정에 있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는 원고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판결이 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아마도 다른 원고들, 새로운 소송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 오빠의 장모 집에서 입수됐던 그 목걸이가 모조품인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 해당 목걸이가 진품과 바꿔치기로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물증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그런 목걸이가 왜 사돈집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어떤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오해를 사서 혼선을 빚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특검 측에서는 저 목걸이 자체가 원래는 진품을 착용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가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알리바이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실체가 불명확하고 뭔가 특검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그런 악의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빨리 김건희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신변을 확보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 측은 오빠 김진우 씨가 이 목걸이를 사줬다는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김 여사가 직접 구매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 모조품 목걸이를 보유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요. 만드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산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품이라면 저 목걸이가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모조품도 정교하다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500만 원이란 기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목걸이가 뭐 재산 신고 목록에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정말로 처음부터 그 나토 순방을 갔을 때 가품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밀 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김 여사 사돈댁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리고 현금 다발도 특검팀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그림이 뭐 이 제품은 아니지만 진품일 경우에 이 화가가 그린 다른 작품의 경우는 20억을 호가하는 그러한 고가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정집에 이렇게 20억이 호가하는 귀중품이 현금과 함께 보관되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자택에 그 명품백에 정말 막대한 현금이 그렇게 은닉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수사가 정말 강제 수사가 진행돼서 뭔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뭔가 뇌물이나 검은 거래에 의한 그런 작물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과거 발언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0세가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70세를 넘은 사람이 공직을 기웃거리면 추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본인이 69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70세가 되는 건데 네. 그럼 내년이 되면은 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최동석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혁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구태 중에 구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세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2차 가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든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하, 굉장히 좀 갈라치기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본인이 높게 평가하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험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뭐 결국에는 국무회의 선상에서 본인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러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렇게 농락하는 듯한 말을 한 것도 있었고, 오후에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에 있어서도 무엇을 본인이 사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죠. 글쎄요, 저는 이분을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뭐 강선우 후보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김민석 총리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잡음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인사혁신처장이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또 새롭게 나온 내용을 전해드리면은 과거 저서 인터뷰 중에 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다 돈에 미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비하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자체가 이런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된다,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처장이 과거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20년 이상 인사혁신 전문가로 활동했고,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 인사 전문 부사장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인사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조금 혼종, 이종, 하이브리드 이렇게 같은 계열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관료도 있고 뭔가 다양한 사람이 구성됐을 때 공직사의 그 철밥통, 무사 안위, 복지 부동을 깰 수 있고 국민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념하에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 조금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 발언 문제로 최 처장이 어제 사과에 나섰지만 부정적인 기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여권에서도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거치 결정이 자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론은 뭐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네.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과거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시는군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네, 이렇게 박범계 의원이 공개적으로 최 처장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대통령께서 메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동석 처장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짧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말을 끊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기색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것인지 요즘에는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이 되어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하한다라든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다라든지, 노인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본인의 입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렇게 좀 압박을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잦은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최 처장이 어제 오후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은 여당 중진인 박범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과거의 최 처장의 발언과 생각이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면 공직 활동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과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구두로, 서면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임위 활동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당황해서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발언, 과거의 생각, 또 무리 있는 생각들 이런 것도 저는 국민들이 질타하고 야당과 언론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장관도 아니고 차관급 인사이고 실무적인 인사혁신에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전문가라는 부분 좀 참고해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인수위도 없고 조기 대선으로 급작스럽게 내각을 꾸려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뭔가 좀 일할 기회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지금 조국 사면론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 사면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어제 조국을 접견을 했고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개혁과 조국 사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정치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15 사면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좀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조국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정 의원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 세력들의 어떤 결집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다른 대권 주자가 없었던 것이죠. 당에서 대권 경선을 할 때도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번에 이제 연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포스트 이재명이 될 것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친문 세력으로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구심점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민정 의원은 아마 문재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당은 다르지만 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8.15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내년 지방선거의 구심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반면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선 긋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은 지금 사면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거나 굉장히 친분이 깊으신 분들 아니면 가족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 그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면 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어떤 법 체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대통령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권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2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어떻게 보면 법 체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나 내각에서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6대6 동수는 내란 심판이 불가하다. 그래서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윤리특위 구성이 여당 5인, 야당 5인에다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자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윤리특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라든지 지금 강선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에 대해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윤리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 통과를 시켰는데 6명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6명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박찬대 지금 당대표 후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선명성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게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지금 당대표 과정, 경선 과정에 있어서 돕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러한 박찬대 의원의 그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에서의 권력 싸움을 지금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박찬대 의원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 그 누구도 지지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당은 그간 1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완강히 거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이렇게 윤리특위를 구성했을 뿐이 없었습니다. 많은 저희 지지자들과 소수 야당에서는 소수 야당도 전체 의석수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윤리특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1년 3개월 동안 지금 윤리특위가 지금 부재했었고 그간 20건이 넘는 안건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지금 본회의에 쟁점 법안도 걸려 있고 또 여야 협치 분위기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합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나왔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국민의힘 이틀 동안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된 건데 그런데 한국사 강사 전한계 씨가 이 당권 주자들에게 공개 질의하겠다면서 일종의 면접을 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어떠한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한길이라는 분은 당원의 한 명입니다. 당원으로서 당대표 후보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분의 후보가 전한길 씨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나올 질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혁신위도 띄우고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진 출당의 모습을 띄웠습니다만 자진 탈당의 모습을 띄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출당과 다름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당의 그동안의 노력이 이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두 분이 다시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개혁의 의지가 조금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다른 당대표 후보 지금 등록을 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면접이라든지 질문이 와도 응할 생각조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께서 특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후보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진짜 극우 간별사에 줄 서는 거 아니냐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내가 지도부였으면은 전환길치 입당을 막았을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의견 대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환골 탈퇴하고 당을 개혁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환길 씨에게 당권 주자,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1, 2위 후보가 앞다퉈 달려가서 면접까지 보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행태 자체가, 이거 다시 그러면 12월 3일 이전으로 국민의힘의 체제를 바꾸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뭔가 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철저한 극렬한 노선투쟁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특검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에 권성동 의원이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서 안 의원이 과거 권성동 의원의 그 핸드폰 사진, 그 체리 따봉 올리면서 하수인이라고 맞받았는데, 이게 지금 지난 10일에도 사실 하남자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남자 공방 시즌 2입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보기 싫으신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저도 당의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특검이 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강압적인 수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나오라라고 했었던 것이죠. 물론 특검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하고,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소환 요청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피의자로서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확대해서 해석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특히 당대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형태로 하남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하남자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때 넘어야 할 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띄운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당내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당원 멤버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그분들이 뭐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탈당을 하고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신천지 교인 같은 사람들이 당이 돌아왔으면은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우리 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흐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국민적 상식선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안 나와요. 지금 저 국민의힘이 그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홍 시장은 아예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예, 소원석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의 신천지 개입설은 뚱딴지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 없는 말 한 게 아니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신천지의 동원 능력이 각종 행사를 했을 경우 삽시간에 10만 명 정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동원 능력이 있다는 게 정설이고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21년 9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책임 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의 자격 요건이 석 달에서 한 달로 바뀐 그 9월 한 달 동안 수만 명의 신규 당원이 입당했는데, 그 신규 당원과 신천지의 어떤 신도 명단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사항은 금방 규명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역임했고 대권 후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아무 근거 없는 낭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홍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유영아 의원이 지난 2022년 대구시장 경선 당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실직고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 싶다면서 홍 전 대구시장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좀 내용이 드러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에게도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홍 전 시장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그 대선 경선에서 4강에서 이제 끝난 뒤에 하와이 가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탈당 이후 당을 저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는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렇게 SNS 등을 통해서 신천지라든지 저희 당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앞으로의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할 때는 이 당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별로 써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가입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매우 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가입을 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저희가 그 무렵에 가입한 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신천지 관련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인이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로 가입을 해서 말하자면은 신천지가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얻어냈느냐 이런 대가성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좀 조기 종식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속이라든지 이런 프레임들이 있었습니다. 법사, 계속적으로 법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2명의 내외가 이미 탈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로서 다시 저희 당을 어떠한 무속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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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6,000원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주요 극장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기도 했죠.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 이 할인권까지 쓰면 1,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서 극장가는 모처럼 몰려온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송지행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평일 오후 영화관에 관객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표값이 7,000원으로 저렴한 문화가 있는 날 중에서도 특히 이례적인 풍경인데 앞서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배포한 6,000원 할인권까지 중복해서 쓰면 단돈 1,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는 드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영화값이 이제 요즘 다 14,000원 하는데 영화데이 할인받고 해가지고 저희 3명 다 1,000원씩 이렇게 결제하고 왔어요. 오늘 문화의 날이어가지고 쿠폰 받으면 1,000원의 영화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판타스틱 4 보러 왔습니다. 문화 할인이 적용되는 시간대 영화는 장르에 크게 관계없이 대부분 좌석이 팔려나가면서 평소처럼 여유롭게 현장에서 영화를 예매하려다가 표가 남은 게 없어 발길을 돌린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극장가도 이 정도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 영화 할인권의 관객 유인 효과는 배포 이틀째인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관객 수는 직전 주보다 20만 명 더 늘어났고 평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8에서 9만 명 수준으로 관객이 늘면서 46%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침체기를 겪던 극장가로선 환영할 일이지만 할인권이 9월 2일까지만 쓸 수 있는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고민으로 남습니다. 주로 넷플릭스를 사용하니까 할인권 없었으면 자주 그렇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극장가의 지속적인 활기를 위해선 찾아보고 싶은 경쟁력 있는 작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0대에서 50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들이 1인당 2개가 조금 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내 OTT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 1인당 평균 2.34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87%를 차지한 넷플릭스였고 61%의 쿠팡 플레이와 39%의 티빙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지난 27일 공개 이후 5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지난 25일 공개된 김남길, 김영광 주연의 트리거도 비영어 쇼 부문 4위에 오르며 한국 콘텐츠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강하늘 주연 영화 84제곱미터는 지난주 넷플릭스 비영어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아시아 투어에 나선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역할을 맡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잔류에 무게를 둔 발언처럼 보이지만 이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선수들이 홍콩 호텔에 도착합니다. 아시아 대표 선수인 손흥민을 외치는 현지 팬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많은 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팀 공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손흥민의 7번 유니폼과 태극기가 눈에 많이 띕니다.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도 동료들과 몸을 풉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놀라운 기록을 남겼고 앞으로도 좋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He's in the squad. He'll train today. What I'm focusing on is he's a Tottenham player. 이전과 달리 잔류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입니다. 미국 프로무대 진출설까지 나돌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We out there in the market. We are aware where we maybe want to strengthen the squad. In general, I'm happy with the squad.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홍콩에서 아스널과 런던 더비를 치른 뒤 다음 달 초 서울에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펼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특히 서울은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7월 열대야 일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6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도에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중복인 오늘 이름값을 하듯 낮 기온이 38도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7월 열대야 일수가 관측 이래 1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올 6월과 7월에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삼복 더위의 정점 중복입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은 여전히 푹푹 찌는 가마솥입니다. 극한 폭염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이열치열. 유명 삼계탕집은 일찍부터 긴 줄로 붐빕니다.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은 중복에도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가평과 서울 금천구, 정선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고 남부지방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심한 폭염은 당분간 더 이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아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도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은 이미 7월에 역대급 밤 더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1일부터 29일 사이 열대야 일수는 21일로 1994년 역대 1위 기록과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같을 땐 최신 날짜를 1위로 하는 만큼 올해가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7월 최다 열대야 기록을 남긴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한 지속적인 열이 축적이 되고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남동풍류로 인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는 공기가 승온이 되는 효과와 더불어 도심을 중심으로는 열섬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열대야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6월과 7월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1위로 나타나 더위의 기세가 여름 시작부터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폭염 절정기가 끝나지 않아 올여름에 1994년과 2018년, 지난해를 능가하는 새로운 더위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삼복더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찜통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온을 보탰고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한낮의 열기를 이겨냈습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가 팔팔 끓어오릅니다. 복날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삼계탕입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북새통입니다. 뜨끈한 삼계탕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를 입에 넣으니 더위가 한결 가시는 기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서 또 오늘 또 중복이고 그래서 몸의 보양을 좀 하기 위해서 기운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참 맛있고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심 속 물놀이장은 사람 반, 물 반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헤엄도 치며 물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달콤한 수박 한 입에 더위는 저만치 물러나고 아이들 얼굴엔 시원한 웃음이 번집니다. 밖에 날씨 너무 더운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워터 슬라이드 타려고 하는데 기대돼요.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렸고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100여 명씩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누적 환자가 2,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많은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 대해 폭염 작업 환경 등을 불시 점검한 결과 냉방시설과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에 동행해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물류센터에서 온열질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신속히 냉방장치 등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도착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우리 대표단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 이틀 앞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 특히 조선업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구 부총리는 도착 직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워싱턴에서 한미 협상의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는 등 막바지 민관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는 협상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이미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최대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막판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세계 3위 완성차 그룹 수장이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대규모 현지 투자를 발표한 정 회장이 합류하면서 우리나라 관세 협상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과 협상 끝에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며 정 회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관세협상 대표단에 어려운 협의인 건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에 체류 중인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척 상황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 분야 역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놓고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섰다며 15%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관세 협상에 나선 미국이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등을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국가라며 동맹국의 국민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통상 압력은 바위로 계란을 깨는 일입니다. 동맹이 할 짓은 아닌데 이러한 행태는 깡패입니다. 깡패 같은 게 아니라 깡패입니다. 쌀은 민주당 지지 기반인 농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소고기 역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민감한 정치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국내 반발을 지렛대 삼아 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게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워 접점을 찾아가던 관세 협상이 한 달 넘게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관세 15%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잘못된 결과로 받아들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회의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 또는 정상 간의 만남을 짧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건데 야 사당은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내부 총질을 멈추라고 받아쳤습니다. 협상을 선거에 이용했던 한덕수와 같은 자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서 협상팀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농축산물을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 등 디테일을 놓고 정치권 후폭풍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작업 중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솔재지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이후 노동당국이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서울의 한솔재지 본사와 대전 신탄진 공장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6일 신탄진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신입사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차원으로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안전점거 같은 자료 확보 이런 걸로 나오신 걸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숨진 노동자는 입사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으로 폐종일을 옮기던 중 기계 아래층으로 연결된 개폐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이지만 회사 측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 새벽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도록 회사 측이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압수수색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위반 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 추락방지 장치 설치 여부와 투입구 개방 경고장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했습니다. 노동 현장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크레인으로 조립식 구조물을 쌓던 중 구조물을 고정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노동 현장 사망 사고에 노동당국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형사 입건된 SPC 삼립 시화 공장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센터장 등 피의자 7명은 사망자가 작동 중인 기계 안쪽으로 들어간 경위를 알지 못한다거나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부산 신항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 신항에서 일본 선적 14만 톤급 컨테이너선에 호줄을 푸는 작업 도중에 예비밧줄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밧줄 끝에 걸린 금속고리가 A씨의 가슴을 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승객이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 때문인데요. 해당 항공편 출발이 19시간 반 정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5시 42분 승객 277명을 태우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여객기가 이륙한 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렸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앉으신 분이 창가 쪽에 앉았는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떨어뜨린 게 이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이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서서치 뒤졌대요.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현지 호텔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와 승객들을 내려준 뒤 점검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이 잃어버린 보조 배터리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각보다 19시간 30분 지연 출발하게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사람도 이제 급한 일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많았고 항의를 좀 하셨다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기내 배터리 과열 화재에 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프랑스 항공사 항공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로 향하던 중 승객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찾지 못하자 기술을 돌려 출발지로 되돌아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전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에서 옛 연인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더니 길가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해 차 뒷부분을 막아서고 경찰이 차 안에 있던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대전에서 연인 관계이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범행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차들도 많이 와 있고 이제 구급차도 많이 와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살인자분이 이제 검거가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라기도 했고 좀.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빌린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도주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왔습니다. A씨는 체포 직전 음독을 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강 상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범행에 대한 단서가 되는 물건이나 유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식당 재물손괴와 피해 여성 폭행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신고돼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스토킹으로 발생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옛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는 구속됐습니다. B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왜 저질렀습니까? 피해자한테 무슨 연락했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어디로 도주하려 하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B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폭행을 행사하고 160통 넘는 전화와 400통 정도의 문자 메시지로 피해 여성을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오랜 시간 피해 여성을 기다린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검찰청이 스토킹 잠정 조치 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은 어제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서 스토킹 잠정 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 방안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스토킹의 반복성 등 잠정 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만으로 소명되지 않을 때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고 기록에 빠진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는 30대 농협 직원 A씨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4시쯤 경기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서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에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실명 위험이 있다는 진료 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첫 소환 불응 후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이미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수감 뒤 건강이 크게 안 좋아진 상황이라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내란 특검의 소환과 형사재판 등에 연달아 불출석했을 당시와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눈은 실명 위기라며 병원에서 받은 진료 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보와 검사를 현장에 보내겠다고 하지만 수용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세 차례 인치 지휘를 모두 실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이었던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를 택한 김건희 특검에선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판단하고 바꿔치기 가능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진품이 아니라는 감정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특검은 나토 순방 당시의 진품을 일부러 숨기고 모조품을 준비해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대 특검 수사가 야권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당 차원의 대응과 수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맞서기는커녕 또 내홍만 노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 대응을 위한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46명 매머드급 특위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기간 연장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사를 측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에는 내란 특판도 고려할 수 있다.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협조만이 살 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맺어놓은 부정과 불법의 유착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과 가짜뉴스 대응 TF도 꾸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 대응 특위는 야당 말살이란 답을 정해놓고 수사에 개입하는 조폭 행동대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똘똘 뭉쳐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집안 싸움의 민낯을 또 노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검 참고인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호들갑을 떨었다며 무능하거나 비열한 하남자라고 비난했고,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 의원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사진과 함께 하수인 세 글자로 받아쳤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두 번째 특검 압수수색을 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피의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 대표가 위력의 피해자인 거죠.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를 고리로 한 민주당 압박에 야권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인데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영 방송 인사권까지 법으로 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민주당 일당 독재를 찬양할 거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반대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는데 그 전선을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법안 5개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라며 의원 80% 이상이 투입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뭐부터 올릴지를 두고는 계속 주사위를 굴리고 있습니다. 최대 24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되는 만큼 7월 국회에선 쟁점 법안 가운데 딱 한 개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PC 산재 사고를 언급하는 등 관심이 큰 노란봉투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안 상정 순서도 전략이고 마지막까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개혁 민생 입법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7월 국회는 다음 달 5일 끝나는데 국회의장이 3일 전에만 공고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부터 당장, 민주당은 다음 달 21일쯤 8월 임시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전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야 전략 싸움은 막바지까지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이 유예 기간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암참은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연한 노동 환경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요소라며 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임죄 같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정비하는 정부 내 TF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열어 기업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적용되는 배임죄를 거론했습니다. 경영 활동 위축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 개선을. 이 대통령은 배임죄처럼 경제적 제재에 더해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목표치를 설정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이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다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줄이고. 최근 여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계에서는 배임죄 고발 남발 우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기업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조 원 이상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 성장전략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삼복더위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무척 더웠는데요. 내일도 이런 찜통더위가 계속됩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하루 만에 7월 열대야 일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6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양산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양산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용도로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선택할 때는 자외선 차단율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겉면은 밝고 안감은 어두운 제품을 선택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습도만 높아지겠습니다. 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